자, 여러분 오늘은 2단원에서 조금 내용이 많은 부분입니다. 기관기 통합작용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 보시면 왼쪽에는 단세포 생물, 오른쪽에는 사람, 즉 다세포 생물이 있는데요.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요, 세포 하나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특화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세포의 기능을 가지고 세포 하나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 같은 다세포 생물은요, 세포가 단순히 많은 게 아니죠. 부위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능 구조가 특화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분화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눈세포 같은 경우는 빛을 감지할 수 있고 피부세포는 방어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식입니다. 또 세포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형성해서 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죠. 앞에만 봐도 뭐 눈, 코, 입, 귀 같은 얘네들이 세포 하나는 아니잖아. 기관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몸 안에 뭐 심장이나 뭐 내장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을 형성해서 더 훨씬 더 활발하고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이 사람 누구냐, 괜히 초상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면요, 실존 인물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특정 연령대의 남성의 평균 외모를 프로그래밍한 걸 제가 퍼온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사실 좀 불편해요. 평균 바로 옆에 있으니까 평균 이상인지 이하인지 바로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제가 나이가 좀 더 많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빨리 화면을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커다란 동물들은요, 기관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하죠. 통합과학 때 나왔었는데, 소화기관이 모여서 소화계, 혈액순환기관이 모여서 순환계, 호흡기, 배설계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모인 기관계의 일종입니다. 사실 오늘 배울 내용 4가지가 요 기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4가지인 게 아니라 배울 기관계 4개가 요 앞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이 기관계가 결론적으로 본인에게 정해진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관계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고 할 때 소화기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나서 순환기에서 운반을 해줘야 됩니다. 즉, 둘 중에 한 기관계만 없거나 노라도 세포의 영양소 공급조차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다른 기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관계들이 협력하고 또는 기능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관계의 통합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아까 배운 기관계 4가지의 각 기능과 기관계의 통합작용 이렇게 되겠네요. 출제가 뭐 매 시험마다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6구 수능에 한 문제씩 나왔으니까 그냥 출제 비중은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정답률이 90%니까 이거는 그냥 몇 프로랑 똑같아요. 100%랑 똑같죠. 공부하는 친구들은 틀리면 안 되는 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 이거 실수로 잘못 붙여넣기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까 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반올림 하면은 다 90%가 나오더라고요. 뭐 올해는 조금 정답률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높은 정답률을 보였던 단원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는 게 기본이고요. 제가 시작할 때 단원 내용이 적다고 해서 많다고 했어요. 많잖아요. 많은데 정답률이 높다는 것은요, 뭐 지엽적이거나 너무 자세하거나 특정 교재 교과서에 있는 걸 출제하지 않고 핵심적인 줄기 위주로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안 나올 만한 구석진 것 때문에 먼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단원의 특징이에요. 학교 또 내신 때 선생님이 쓸데없이 자세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쓸데없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수능과 거리가 있게 자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수능 국가시험에서는 간단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 뭐가 중요한지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제 수업 듣고 따라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따라오려면 준비를 해야겠죠.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해야 되니까 노트 피고 펜 들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이제 단원은 2-2단원인데요. 지난 시간에 2-2단원의 3번 주제부터 했기 때문에 단원명을 생략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소단원명이 기관계의 종류와 기능. 여기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기관계 네 가지를 쭉 갈 건데요. 1번 타자는 자, 소화계 되겠습니다.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종류가 많습니다. 이 기관들을 처음에 한번 그려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귀찮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또 이제 그림이 좀 예술적이고 멋있으면 모를까. 그냥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림 잘 못 그립니다. 이 밑밥을 절대 까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걸 원래 좋아하진 않지만 처음에 한번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암기 노트가, 필기 노트가 결국 여러분들의 하나의 교재로서 의미를 갖게 되려면 중요한 그림들은 있는 게 맞아요. 이제 뭐 여러분 준비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소화기면 영양소랑 관련이 있을 텐데요. 영양소가 들어가는 입구를 우리가 입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영양소가 지나가는 길, 이제 목부터 쭉 연결되죠. 요게 이제 식도고 가다 보면 중간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늘어나는 주머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좀 꼬불꼬불하게 그릴 건데요. 전 먼저 오른쪽에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저랑 비슷하게 그리면 됩니다. 꼭 똑같이 그리실 필요 없이 이렇게 그리시고 왼쪽에 있는 선을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관을 형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울퉁불퉁하고 짧은 관을 연결해서 나가는 출구까지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구랑 출구가 반대편에 있는 거죠. 두 개를 더 그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옆에 달려있는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려주시고 하나는 자, 이런 정도의 생김새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둘도 연결이 아예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가는 어떤 분비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비슷한 장소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한번 맞춰볼게요. 뭔지 죽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솔직히 억까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지 않아요? 먼저 여기는 입입니다. 입. 그리고 여기는 식도. 그리고 위. 연결되는 것만 가겠습니다. 꾸불꾸불하고 굉장히 긴 게 소장, 그 이후가 대장. 나가는 출구가 항문 되겠죠. 입부터 항문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소화계가 되겠고요. 특히 항문이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입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착각들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기관의 명칭이 각각 간과 이자인데요. 제가 다른 색깔의 펜으로 쓴 이유는 영양소가 지나는 길은 아니고요. 소화랑 관련된 물질을 만들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특히 많이 나오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생명과학 1에서 배우는 기능도 많고 또 소화계라는 어떤 소속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관의 생김새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소화계의 기능이 뭘까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관여되어 있는데 기능이 당연히 소화겠죠, 소화. 하지만 소화 말고도 좀 더 있어요. 일단은 모식적으로 표현하면 결국 소화계는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자, 뭐가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곳으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이 들어오는데 요거를 음식물이지만 결국은 영양소가 되겠죠. 영양소가 입 그리고 목구멍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목구멍으로 들어오는 거는 웬만큼 코도 들어와요. 문제는 목구멍으로 들어온다라고 해도 몸 안에서 흡수를 하려면 훨씬 더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가면요, 그냥 뒤로 다 나와버려.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도중에 이렇게 잘게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면은 몸 안으로 들일 수가 있고요. 근데 다 흡수하진 않아요. 흡수를 못했거나 혹은 흡수할 필요가 없거나 하는 물질들은 좀 더 지나면 수분을 쫙 빼서 다시 뭉치게 됩니다. 요걸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입이 아니라 뒤로 나가는 겁니다. 뒤로 나가는 걸 좀 고상하게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라고 생명과학 1에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거 맞아요. 대변이죠. 그래서 기능을 보면은 먼저 여기서 영양소를 흡수 가능하게 쪼개는 과정,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가 끝나면 몸 안으로 들이는 흡수가 일어나고요. 그 흡수가 안 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까지. 그래서 소화기의 기능은 소화, 흡수, 배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만 있는 건 아니고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챙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화, 흡수, 배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또 명색이 소화계니까 소화 과정을 조금만 자세히 보자면 이 영양소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탄단지죠, 그죠? 탄수화물, 탄수까지만 쓸게요. 자, 단백질, 지방.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가 먹는 형태가 굉장히 커다란 문제예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밥이 주식이니까 녹말 형태로 주로 들어오는데 셋 다 소화를 하지 않으면 그냥 뒤로 나와버려. 그래서 소화를 하면 작은 영양소로 분해가 되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되고,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 다 들어봤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산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분자가 되는데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모글이라고 줄여 쓸게요. 자,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영양소는 크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커? 몸 안에서 흡수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분해를 해서 작아졌다는 건데 얼마나 작다는 거야? 흡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흡수되냐 안 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화살표, 요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요. 소화 역시도 이전 시간에 물질대사 할 때, 전 시간 아니고 더 1단원 할 때인데 물질대사 할 때 이화작용의 예였잖아요. 어쨌든 물질대사니까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한데 소화랑 관련된 효소를 우리가 소화효소라고 하고요. 소화효소를 갖고 있는 물질이 소화액입니다. 소화효소 및 소화효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액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액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이제 분비를 하는데요. 다양한 또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입에서부터 나오죠. 침도 소화액이고요. 위에서 나오는 위액,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액 등등이 있고요. 사실 소화액의 종류마다 소화효소의 종류 역시도 다른데요. 이게 이제 내신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챙겨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영양소를 소화했다. 작은 영양소로 분해했다. 이제 몸 안으로 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하고 나서 적재적소에 이동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수는요, 소화기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모든 소화기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장소가 정해져 있다. 당연히 소화가 되고 나서 흡수가 돼야 되니까 뭐 입에서부터 되진 않겠죠. 뭐 입천장으로 흡수하는 건 아니잖아. 어디 정도까지 가야 흡수가 될까요? 제일 긴 기관에서 흡수가 됩니다. 누구? 소장이죠. 그래서 흡수되는 장소는 소화기 중에서도 소장이다. 그런데 소장이 영양소를 흡수하고 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영양소가 필요한 장소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어디서 필요한데? 어디서? 다 필요하죠. 모든 기관의 모든 세포에서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양소의 뭐 용도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업이잖아. 그럼 세포업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다 하죠. 그래서 온몸까지 영양소가 잘 배달이 돼야 합니다. 문제는 소장이 흡수는 하지만 얘가 아무리 길어도 온몸을 감고 있진 않잖아. 소장이 보내줄 수는 없고요. 온몸에 연결되어 있는 길을 타고 영양소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뭐가 있어요? 어딜 타고 가? 혈관. 혈관은 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영양소가 흡수하고 나서 혈관을 타고 가는데 중간에 어딜 들려? 심장을 들립니다. 그래야지 심장이 빵 하고 쏴져서 온몸 구석구석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흡수되는 장소는 소장이 맞습니다. 근데 소장에서 흡수하고 나서 운반하는 건 소장이 아니라 이 혈관과 심장인데 얘네들은 소화계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실 텐데 혈액 순환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운반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소화계에서 순환계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 영양소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잠깐 나온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반은 순환계라는 거, 소화계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몸에 영양소가 전달이 되면 또 이제 산소도 배달이 될 거거든요. 합쳐서 자, 세포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보통 제가 원래 여기까지 설명할 때도 있는데 하나 부연 설명을 하나 더 하고 소화기를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소장의 구조. 사실상 나올 확률은 희박하지만 올해 수능 특강에도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릴게. 소장의 특징이 어때요? 굉장히 길고 또 맛있어요. 소장이 여러분 음식으로 치면 뭔지 알아요? 곱창이죠, 곱창.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맛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사실 가늘기 때문에 내부를 들여다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내부를 들여다본다라고 가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소장이 이제 굵어지는 건 아니고 원근감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에게 가까워질수록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내벽에 뭐가 있냐면 수많은 털들이 있는데요. 자, 이 털을 우리가 융털이라고 부릅니다. 털의 이름이죠. 왜 있는 걸까요? 대체. 어차피 소장 내벽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려면 영양소랑 최대한 많이 충돌하는 게 중요하니까 뭘 넓히고 싶은 거야? 표면적을 넓히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 한 명 몸 안에 있는 소장의 내부 융털 표면적이 테니스장 정도 넓이는 됩니다. 이런 건 뭐 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아는 척 하는 거니까. 어쨌든 융털을 흡수하고 나서 온몸으로 보내주려면 융털 안에도 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융털 하나를 확대하면은 이제 털 한 가닥입니다. 내부에 물질이 운반될 수 있는 영양소가 운반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바로 혈관 중에 가는 혈관인 모세혈관 되겠습니다. 모세혈관으로 영양소가 들어가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온몸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문제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양소는 수용성 영양소뿐입니다. 왜냐면 혈액의 대부분은 물로 되어 있는데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녹잖아요. 근데 지용성 영양소는 물에 안 녹아서 이 혈관에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지용성 영양소니까 얘도 운반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모세혈관 말고 또 다른 통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통로를 암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된 분해산물인 뭐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어디로 가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는 건데 심장 갈 때도 이동 경로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잘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화계 보고 다음 기관계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2번 타자는 소화계 끝났죠. 자, 호흡계로 갑시다. 호흡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뭐 감은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호흡기에 속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소화기관처럼 많진 않아요. 일단 공기가 코하고 입으로 다 들어가는데 입은 소화기로 빠지고요. 코가 호흡기에 속합니다. 그림에서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기체가 이동하는 통로가 있을 텐데 영양소가 이동하는 통로랑 똑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짝 걸리면 바로 이제 살에 걸려서 이제 콜록콜록 하면서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음식물이 여기를 막아버리면, 기도를 막아버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막힘이라고 해서 가장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기도 막힘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떡이라고. 그죠? 떡을 생각 없이 먹어도 기도 막힘이 일어나진 않으니까 안심하시고요. 단 떡을 먹을 때 뒤에서 밀면서 하고 강력하게 놀래키면 하다가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낮은 확률로. 그래서 과거에 떡을 많이 먹을 때는요. 떡 먹을 때 놀래키지 말라고 교육도 받았는데 요즘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 공기가 지나가는 길부터 보면은 요건 이제 기관이라고 하고요. 양옆으로 나뉘는데 왜냐면 공기를 담아두는 주머니가 우리 몸에 두 개가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얘가 이제 그리고 이제 나눠지는 게 끝까지 잘게 쪼개져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 정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기관이 되고요. 기관지라고 들어봤죠? 나뉘면 기관지입니다. 이 기관지가 끝까지 기관지예요. 더 잘게 이제 쪼개지고요. 공기를 담아두는 굉장히 커다란 주머니가 두 개 있는데 그 유명한 폐가 되겠죠. 폐. 근데 이 폐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요. 매끈한 구조가 아니고요. 작은 알갱이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구조인데 폐를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면요. 얘를 우리가 폐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포가 모인 게 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는 폐포 한 3억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개수가 많아. 그러니까 폐포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왜 있을까요, 대체? 이 폐포 역시 융털하고 비슷하게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체랑 많이 부딪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산소가 폐포까지 다 들어오게 되는데 역시나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게 폐뿐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온몸에 있는 세포기관이 다 필요로 하죠. 하지만 폐는 여기서 끊기거든요. 온몸에 연결된 녀석으로 산소를 보내줘야 되는데 바로 혈관이 되겠죠. 그래서 폐포도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감겨 있고 폐로 들어온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면 온몸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호흡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기체 교환하고
자, 기체 교환과 운반을 볼게요. 단 운반은 또 이제 호흡기의 기능은 아니죠. 일단 과정을 보면요. 이쪽에 폐 한쪽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로 필요로 하는 게 모든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온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폐, 오른쪽에 있는 게 온몸의 기관인데 폐는 닫힌 구조니까 온몸에 산소를 보내주기 위해서 당연히 혈관을 이용하겠죠. 혈관이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제 모식화시켜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요. 혈액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원동력은 심장에서 나오겠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어쨌든 폐로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소가 혈관으로 이동을 하면 혈액의 순환 방향에 따라 이동을 하고요. 그러다가 어떤 기관 근처로 가면 다시 기관으로 산소가 갈아타게 됩니다. 그럼 세포는 좋죠. 원래 받았던 이 영양소를 태워야 되는데 분해해야 되는데 산소가 왔으니까 재빨리 세포업을 하겠죠. 그러면 물도 생성되는데 자, 산소는 필요한 기체고요. 필요 없는 기체가 생성이 됩니다.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려? 기체를 들이는 것도 폐지만 버리는 것도 폐란다. 즉 폐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자, 혈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다시 순환 방향을 따라 가다가 폐 주변에 가면 폐로 이동을 하고요. 우리가 날숨을 할 때 밖으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과정이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결국 기체를 들이는 것까지는 폐지만 운반하는 건 영양소랑 마찬가지로 순환계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뭐 그림을 보면은 딱히 복잡한 건 없습니다만 챙겨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 기체 교환의 원리입니다. 기체가 사실 뭐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크기가 작은데 어쨌든 몸 안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기관에서 기관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뭐 폐에서 혈관으로도 가고 혈관에서 또 온몸의 어떤 세포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원리인데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기체 교환 원리는 자, 분압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뭐라고? 확산. 근데 보통 확산이라는 게 뭡니까? 뭐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물질이 유체인데 유체면 뭐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액체, 기체처럼. 양옆에 양이 달라. 그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서서히 퍼져나가죠. 늘 일어나고 있는 그 확산. 여기서 분압차는 뭐냐면요. 같은 말은 아닌데 거의 여러분들은 생명과학원에선 농도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분압차라고 표현을 하고요. 확산에 대한 거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확산은 이동 방향이 정해져 있죠. 무조건 고에서 절로 가고 그리고 분자 운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ATP를 써왔어. ATP를 사용하진 않는다. 에너지 소모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확산은 원래 지멋대로 일어나는 건데 지멋대로는 아니고 이제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의도한 대로 꼭 보낼 수 있는 건 아닌데 의도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죠. 이 말은 분압차를 잘 형성해서 환경 조성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압을 한번 볼까요? 분압이 이제 기체의 농도 비슷하게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분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나 되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먼저 산소. 산소는 어디가 많아요? 산소는 폐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세포가 적어요. 고절한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폐가 산소가 많아요? 대기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으니까. 조직세포는 왜? 산소를 쓰니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산소 분압은 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중간에 거치는 혈관, 그 다음에 조직세포가 제일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O2는 이동 방향이 산소랑 비교하면 반대죠. 이 말은 자, 분압 역시도 산소와 자, 반대가 되는 거겠죠. 됐죠? 자, 호흡계 이 정도까지 보시고 순환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계는요. 앞에 사실 두 글자가 생략이 된 건데요.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혈액이죠.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기관들의 모임을 혈액순환계, 즉 순환계라고 합니다. 여기 속하는 기관이 뭐 여러분들이 다 배우는 건 아니고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의 원동력인 심장, 혈액이 지나는 길인 혈관.
심장의 구조는요, 특정 학교에서 선생님의 뭐 방침에 따라서 자세히 배울 수는 있겠으나,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고, 내신에서도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심장은요, 안에 공간이 4개입니다. 쌤, 심장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자세히 그렸던 적 있어요.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냥 공간 4개라는 것 정도만 얘기할게요. 윗부분이 심방, 아랫부분이 심실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심방, 이심실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이 우고 오른쪽이 좌라서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이 됩니다. 왜 방향이 반대냐면 심장도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울 때 마주 보는 방향으로 배우기 때문이죠. 저랑도 마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왼쪽이지만 진짜 왼팔일까요? 아니죠. 이건 저한테 있어서 오른팔이죠. 심장도 마찬가지로 마주 보되 심장 입장에서 방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혈관이 훨씬 더 중요해요. 혈관의 명칭은 알아야 되는데 먼저 혈액을 쏴주는 게 누굽니까? 심장이죠. 그러니까 심장과 혈관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혈관이 연결된 기관이 누가 있죠? 누구 있어요? 모든 기관이 다 연결이 돼 있죠. 혈액 공급을 안 받으면 그 기관은 죽음 뿐이거든. 그래서 뭐 임의의 기관이 있는데요. 얘를 우리가 기관 A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심장이 피를 뻥 하고 쏴주면 혈액을 공급을 받고 혈액 안에 뭐 영양소랑 산소를 다 받겠죠.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데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우리가 동맥이라고 부르고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합니다. 동맥하고 정맥은 심장의 출입 방향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동맥하고 정맥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기관의 그 혈관들의 명칭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룰이 있어요. 심장 말고 다른 연결된 기관의 명칭을 앞에 붙이시면 됩니다. 즉 A동맥, A정맥. 만약에 폐면 폐동맥, 폐정맥. 콩팥이면 콩팥동맥, 콩팥정맥. 그리고 기관 안에 혈관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동맥정맥으로는 물질 교환이 안 되고 기관에 있는 세포를 넓게 덮기 위해 이렇게 잘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 혈관을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하죠. 모세혈관을 오늘 여러분들이 2번이나 봤죠. 융털에서도 혹은 폐포에서도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도 다 모세혈관이 침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 가시죠? 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혈액을 보면 혈액은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순환계 내부를 흐르고 있는 어떤 물질 운반의 매개체죠. 그래서 혈액을 우리가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상층하고 하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 그림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시험관이고요. 원래는 둘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원심 분리기라고 빠르게 회전시키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돌리면 무게 혹은 크기 차이에 의해서 밑으로 깔아앉는 게 있고 위로 뜨는 게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건 액체 부분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혈액에 들어있는 세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있는 액체 부분을 혈장, 아래 깔리는 건 혈구. 약간 국물과 건더기 같은 느낌이죠. 두 개를 합쳐야 혈액. 자세한 내용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운반 관점에서 보자면 혈장이 운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의 영양소와 노폐물이 여기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갈게요. 그럼 혈구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적혈구만 봅시다. 이 적혈구의 기능이 뭡니까? 적혈구 때문에 혈액이 빨간 건 알죠? 그래서 윗부분 요것만 빼면 빨갛진 않아요, 위에는. 어쨌든 적혈구는 기능이 뭐예요? 운반인데 무슨 운반? 바로 산소 운반이죠. 그래서 산소 운반은 적혈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환계의 이제 마지막으로 기능을 볼 건데요. 여기 공간이 거의 여기 이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살짝 지우고 갈게요. 괜찮죠? 요렇게 살짝 요만큼만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우개 쓰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저 한 판 지우고 그 다음에 컷하고 가기 때문에 지운 적이 진짜 거의 없는데 지우개 이렇게 가끔 쓰네. 자, 어쨌든 순환계의 기능을 들어가면 기능. 자, 순환계의 기능은 역시 혈액순환인데요. 아니, 혈액순환을 왜 하는 거죠? 뭐 물론 뭐 체온 조절이라든가 이런 기능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혈액을 순환하는 이유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물질이 공급이 되잖아요. 역시 물질 운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질 운반. 그래서 혈액순환에 대한 어떤 좀
더 중요한 그림은 뒤에 하고요. 간단히 혈액순환에서 우리가 이제 폐 그리고 온몸에 혈액이 전달되는 과정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온몸에 혈액을 쏘고 심장이 돌려받고요. 폐 혈액을 쏘고 돌려받는데 폐는 뭐 특별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폐로 보낸 혈액이 산소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온몸에 나눠져서 동일한 농도로 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폐를 순환시키는 순환의 명칭이 폐순환이 되고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순환을 이제 체순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또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지 않고 내신에서도 이제 종종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서 폐를 지나서 온몸 갈 때까지 요거 있죠. 요거. 그래서 요걸 내가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에서 2번까지는요. 당연히 폐를 지났고 온몸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에 산소가 많아요, 적어요? 많겠죠. 폐한테 받아서 온몸에 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산소가 많은 혈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하는데요. 동맥혈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지나면 여기서 산소를 다 빨릴 거 아니야. 다 뺏길 거 아니야. 폐 가기 전까지 뭐 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혈액이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번, 4번이라고 할 건데요. 3번, 4번에 흐르는 혈액을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자, 주의할 점. 정맥혈은요. 정맥이 흐르는 혈액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기체 농도에 따른 건데요.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혈관 명칭을 4개만 쓸 건데 잘 봐. 동맥혈, 정맥혈하고 동맥정맥은 다른 겁니다. 동맥정맥은 혈관 이름이고요. 동맥혈, 정맥혈은 혈액 이름인데요. 제가 심장에서 나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맥이라고 그랬죠. 나가는 게 이거랑 이거죠. 그래서 얘는 동맥인데요. 폐로 가니까 폐동맥이 되고 온몸에 가니까 온몸 동맥은 아니고 대동맥이라고 하겠죠. 대동맥.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정맥인데요. 자, 온몸을 돌아 들어오니까 대정맥. 그리고 폐를 돌아 들어오니까 폐정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2개만 물어볼게요. 자, 폐동맥과 대동맥만 물어볼게요. 2개. 여기는 동맥이니까 동맥혈일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는 폐 들어가기 전입니다. 온몸을 지나서 폐 들어가기 전이니까 혈액에 산소가 적겠죠. 즉 정맥혈류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는요. 폐를 지나서 아직 온몸 가기 전이니까 산소가 굉장히 충만할 거 아니야. 동맥혈이 흐르겠죠. 그래서 동맥정맥하고 동맥혈, 정맥혈은 다른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순환계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순환계에서 되게 중요한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제일 뒷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배설계네요. 4번이면 마지막이죠. 조금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요. 좀만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뒤에 기관계 통합작용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배설계도 잘 나오니까 잘 집중해서 배설계 전문가가 돼보도록 합시다. 배설계에 속하는 이제 기관이 대부분 오줌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연결돼서 주머니가 있고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요 정도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기관하고 요기관은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기관이 콩팥, 그리고 이 주머니가 방광이 되고요. 콩팥과 방광은 자, 오줌관에 의해서 이어져 있고 오줌이 나가는 길, 요도, 오줌 요자의 길도자죠. 여기 보시면 되는데 콩팥하고 방광의 기능은 둘 다 오줌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자,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 콩팥이 되겠습니다. 오줌을 생성한다. 하지만 방광에 이 오줌을 저장했다가 화장실에 나가면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콩팥이 없다면 오줌을 못 만드니까 우리 혈액에 있는 노폐물이 안 나가요. 노폐물이 쌓이겠죠. 방광이 만약에 없다면 오줌을 만드는 즉시 계속 내보내야 되니까 좀 이제 찌리면서 다녀야겠죠. 방광은 편의기관이죠.
방광이 만약에 없다면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기저귀 판매를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관. 그 다음에 노폐물의 생성과 배출. 일단 여러분, 노폐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안 좋은 게 노폐물이다. 맞는 말인데요. 우리 몸 안에서 생성이 되나 몸 안에서 쓰지 않으면 그게 바로 노폐물입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물질 대사 때문에 생성이 되고 다양한 물질 대사에 의해 다양한 노폐물이 나오지만 생명과학 원에서는 세포 호흡에 의한 노폐물만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포호흡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세포호흡에 사용하는 3대 영양소가 탄단지인데 자, 분해산물인 포도당을 쓸 테고 그리고 지방을 쓸 테고 지방은 그냥 지방으로 쓸게요. 단백질의 분해산물인 아미노산도 세포호흡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세포호흡에 사용하면 노폐물이 생성이 되는데 생성물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거나 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포도당하고 지방은 구성 원소가 CHO이기 때문에 CHO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아미노산은요, 구성 원소가 하나 더 있어요. CHO에 N까지. 자, 화학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응물의 질소 원자가 있는데 생성물의 질소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소성 노폐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건데 바로 그게 암모니아입니다. 즉, 포도당과 지방으로 에너지를 얻는다면 CO2와 H2O 노폐물이 두 종류가 생성이 되는데 아미노산을 사용을 하면 자, 잠깐 제가 지금 얘기하다 살에 걸렸네. 자, 아미노산을 사용하면 CO2와 H2O뿐만이 아니라 자, 암모니아까지. 즉 사실 단백질이라는 게 좀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근육을 만들 수도 있고 살도 들찌고 뭐 장점이 있는데 노폐물이 하나 더 생성되는 단점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또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해요. 암모니아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겠죠. 사실 물에 암모니아가 녹으면 암모니아 수가 됩니다. 냄새가 쩔죠. 그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암모니아가 반응성이 커요. 이제 몸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빨리 요거를 독성이 낮은 질소성 노폐물인 요소로 바꿉니다. 둘 다 질소성 노폐물이긴 한데 요소가 독성이 훨씬 더 약하다는 거죠. 해독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요소. 내보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날숨으로 내보내거나 오줌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어떻게 내보냅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 내보내고 계시거든요. 그죠? 날숨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일정량이 나가요. 물은 주로 오줌으로 나가긴 하는데 날숨으로도 나갑니다. 날숨에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배설로 봅니다. 유의미한 양이 된다는 얘기야, 모아보면. 그리고 요소는 물하고 섞이면 오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들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기체를 내보내는 기관은 어디예요? 폐죠. 폐는 어디 속합니까? 호흡계. 오줌은 콩팥을 통해 나가죠. 물론 나가는 길은 요도지만 이제 요도라고 보통 출제를 하지 않고 콩팥을 통해 나간다고 해요. 배설계에 속하죠. 자, 이 해독작용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보통 해독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술, 알코올도 여기서 분해하는데 자, 간에서 일어납니다. 간은 어디에 속해? 소화기에. 셋 다 다르네. 그쵸? 배설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특히나 요소 만드는 게 간이라는 건 꼭 알아야 돼요. 제가 노파심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자, 요소가 생성이 된다와 배출이 된다는 것은 다른 기관입니다. 그죠? 만들어지는 거는 암모니아를 전환하는 걸 얘기하니까 간이고요. 배출은 오줌을 통해 나가니까 콩팥이 됩니다. 정확히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배설계에서 만드는 게 오줌인데요. 오줌은 여기서 보시면 물하고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만드는 장소가 아까 콩팥이라고 했는데요. 오줌을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혈액입니다. 그래서 아주 굵은 혈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는데 얘가 콩팥 동맥일까요? 정맥일까요? 심장 입장에서 나오니까 동맥이죠. 오른쪽이 콩팥
정맥이 되는데요. 자, 들어가는 콩팥 동맥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콩팥 동맥을 흐르는 혈액의 양이 100이라면 콩팥 정맥을 흐르는 혈액의 양은 99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일정 부분을 걸러내서 뭘로 내보내? 오줌으로 내보내기 때문이죠. 그럼 오줌의 양을 제가 이제 1로 본 것이죠. 오줌 생성 과정은요, 요즘에 이제 자세히 나오지 않고요. 학교에서도 하는 학교가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안 합니다. 뭐 모의고사 일단 수능이 안 나와요. 이 과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다른 건 몰라도요. 여기서 이제 다 오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되돌아가는 게 많잖아요. 많은 물질, 필요한 물질을 재흡수한다. 재흡수의 개념은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필요한 건 가지고 온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당뇨병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인유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콩팥에서 재흡수를 하는구나. 필요한 건 오줌 만들 때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고요. 자, 오줌에 그래서 성분이 뭡니까? 물하고 요소하고 이게 중요하죠. 플러스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은 알파, 기타 노폐물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오줌은 요소의 농도가 매우 높다. 오줌을 내보내는 이유는 요소를 내보내기 위함이 굉장히 목적성에서 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오줌 관련해서 이제 실험이 하나 생겼는데요. 오줌 속에 어떤 노폐물이 있어요? 요소가 있죠? 자, 그래서 요소 검출 실험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출판사 혹은 교재마다 실험 방식이 살짝 다른데요. 뭐 어쨌든 저는 제일 이해하기 좋은 방식, 심플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두 개 이제 비커 안에 어떤 액체가 들어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물, 오른쪽에 있는 게 요소액이라면 결국 요소의 유무가 둘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자, 이번에는 보리차와 그 다음에 오줌. 물론 보리차는 이제 보리가 좀 들어가 있어서 좀 변수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색깔을 좀 맞추기 위해서 보리차랑 오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서 오줌에만 요소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차이가 나는 게 밑에서도 난다면 오줌에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는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BTB 용액이라는 지시약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지시약인 게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색깔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산성일 때 무슨 색 나옵니까? 노란색. 중성은 자, 초록색. 자, 염기성이 파란색이니까 확연히 알아볼 수 있죠. BTB 용액 말고 용지도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거 많이 갖고 놀았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굴러 다녔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화학 쪽에서 일을 하셔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지시약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요소라는 게 검출을 하고 싶어도 잘 검출이 안 됩니다. 안정된 물질이라서 그래. 그래서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서 검출을 합니다. 단, 이 과정은요, 우리 몸에서 일어났던, 간에서 했던 거와는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효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가 있는데 유레이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이 갖고 있고요. 자, 그 중에 콩즙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콩즙을 갖고 와서 이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요소는요, 기본적으로 또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렵죠. 암모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아요? 자, 염기성이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면 이제 요소가 있었구나 쉽게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콩즙이 하필이면 또 얘가 중성이 아니라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조금 콩즙이 pH 영향을 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실험 방식은요, 먼저 BTB 용액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옆에 콩즙을 넣고 색깔의 변화를 봅니다. BTB 용액을 넣었을 때 뭐 이게 2개라고 볼 수도 있고 4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거랑 요거 똑같이 보고 요거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색이 나올까요? 물하고 보리차는 중성이니까 초록색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요소가 들었지만 요소가 중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초록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콩즙을 넣으면 물에서는 콩즙에 있는 효소로 반응시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콩즙이 들어가서 약산성이 돼요. 즉 노란색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소액 같은 경우는 콩즙이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즉 암모니아가 생성된다는 건데 암모니아의 염기성이 콩즙의 약산성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콩즙 때문에 노란색이 됐다가 중화되고 나서 오히려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파란색이 되죠.
파란색이 나온 이유는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 거구나. 근데 암모니아가 생성된 이유는 여기에 요소가 있어서 그렇구나. 오줌에 요소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출제율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기관계의 통합작용. 자, 요거는 이렇게 내용이 많진 않아요. 앞에서 배웠던 걸 토대로 그냥 한 번 더 각 기관계의 기능을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소단원으로 나누지 않고요.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박스를 제가 4개를 그릴 건데 4개. 박스의 위치가 또 이제 문제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동그란 하나 그릴게요. 얘네들이 이제 물질 교환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요. 자, 아래 동그라미는 조직세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에 4개가 이제 소화계부터 배설계까지 4가지 기관계인데 이 조직세포는요, 따로 이렇게 원래는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기관계, 기관에 퍼져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인아웃을 좀 표현을 할게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기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박스에 어떤 기관계가 들어갈지 감이 오시나요? 가운데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순환계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순환계랑 연결이 안 된 기관은 죽음뿐이라고 그랬죠. 모든 기관하고 연결이 돼서 혈액을 공급해 줍니다. 순환계의 기능은 물질 운반이고요. 이 이유 때문에 모든 기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좀 다르죠. 나오기만 하니까 배설계가 되겠습니다. 요 2개는 제가 정하기 나름인데 얘를 호흡계라고 하고요. 얘를 소화계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맘대로 정한 거죠. 자, 소화계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영양소죠. 소화계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또 뭐 구토 이런 거 떠올리시는 거 아니죠. 입으로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소화계는 입구랑 출구가 반대에 있어요. 출구로 나가는 거 뭐예요? 흡수가 안 된 물질. 자,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는 산소, 나가는 건 CO2인데 하나 더 있죠. 아까 있잖아. 물도 나갑니다. 꼭 챙겨주시고. 배설계로 나가는 건 오줌인데 오줌에는 결국 뭐가 들어있는 거야? 물하고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요. 기능이 결국 영양소를 들이고 흡수 안 된 물질을 배출하는데 영양소를 들이는 과정에서 뭐도 해야 돼? 자, 소화도 해야 된다는 거. 자, 요게 이제 기관계의 기능을 이제 정리한 건데요. 시험에서 각 기관계의 기능을 출제할 뿐만이 아니라 많이 나오는 선지가 대부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지의 경향성이 모든 기관계가 다 맞는 말인 모든 기관계에 해당하는 선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 자, 먼저 모든 기관계에 해당하는 이야기. 자, 첫 번째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인데 뭐 이화 혹은 동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맞다라고 하세요. 소화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다 맞다라고 합니다. 소화 있으니까. 배설계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고민을 하시는데요. 자, 세포호흡, 단백질 합성 같은 경우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영양소와 산소가 전달이 된다 혹은 사용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과 자,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다. 요거 2개는 세포호흡하고 관련된 얘기죠. 영양소, 산소가 전달이 안 되는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세포호흡하면 얘네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게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나오면 틀릴 수가 있는 게 자, 요소가 생성되는 기관은 정해져 있죠. 어디예요? 간이죠.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요. 단백질을 세포호흡에 이용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계에서 생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단원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올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뒷단원에 나오는 거예요. 자,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는다. 즉, 뭐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의 조절을 받거나 혹은 연결돼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소화기, 어깨, 순환계, 배설계는 다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이제 문제 풀면서 통합형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설명이 이제 가장 마지막인데요. 자, 혈액의 위치별 농도. 여기 이제 교재의 페이지, 교재, 이 단원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제분 말고 중간 정도의 개념 살피기로 있는데, 요건 한번 그려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빔으로 채우기 전에 그냥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자, 혈액순환의 중심에는요, 심장이 있고요. 여기 이제 심장이죠. 심장이 따로 특별 취급해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고요. 그리고 혈액을 받는 기관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꼽자면 첫 번째 이쪽에 이제 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혹시 뭘까요? 요거 제가 그린 거. 솔직히 알잖아요. 소장. 그리고 자, 아래쪽에 요거는 진짜 알아볼 수 있다. 콩팥. 사실 제가 안에 글씨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리고 이거 뭐야 이럴까봐 그런 거 방지하려고 미리 다 글자를 쓰는 겁니다. 자, 폐에 혈액을 보내고 돌려받고요. 자, 온몸에 혈액을 쏘는데 소장도 쏘고 뭐 간도 쏘고 콩팥도 쏘겠죠. 그 다음에 돌아올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데 뭐 간도 같이 합쳐서 돌아오는데 소장은 심장에 갈 때 간을 찍고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점을 좀 지정을 해볼게요. A, B 그리고 자, C, D 여기 콩팥을 끼고 E, F 되겠습니다. 자, 몇 개 물어볼게요. 먼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A와 B에서 비교해 볼 건데 사이에 폐가 있잖아요. 그럼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오죠. 그래서 산소는 어디가 많아? 당연히 B가 많겠죠. CO2는 버리고 가죠. 그럼 CO2는 어디가 많아요? A가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랑 자, 요소. 요것도 역시나 C, D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건데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간이 있죠. 혈액은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암모니아는 어디가 많아요? D가 많죠. 요소는 C가 많고 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잖아요. 암요. 암모니아가 D가 많고 요소가 C가 많은데 요소는 EF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어디가 요소가 많을까요? 콩팥은요. 몰래 보내요. 오줌, 즉 요소를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요소를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럼 요소가 어디가 많아요? F가 많겠죠. 그래서 E보다 F가 많고 지금 이 그림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볼 거예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노트는 여기까지고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페이지 25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하고 비슷한 게 있죠. 밑에 두 개만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혈당량은 혈액 속 포도당 농도입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은 뒷단원에 나오는 건데 이 그림 자체가 요번 단원에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좀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우리가 식사 후에 소장으로 포도당이 흡수가 되죠. 그럼 포도당이 많은 혈액이 여기를 지나갈 겁니다. 근데 간에서 혈당량을 조절을 해요. 그럼 다시 혈당량이 정상화돼요. 그럼 D는 높고 C는 정상이니까 식후의 혈당량이 D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복은 굶는 건데 소장으로 포도당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혈당량이 내려가겠죠. 그때 이 간에서 소장으로 포도당이 안 오니까 아까 저장했던 걸 풀어요. 그러면 C는 혈당량이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C가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뒤에 이제 혈당량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핵심 자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자료 A부터 가시죠. 왼쪽은 세포흡 그림인데요. 세포흡에 쓰는 영양소가 아미노산이네. 일단 뭐 어떤 영양소를 쓰던 간에 반응물에 산소는 필수입니다. 최종 분해 산물은 물하고 항상 이산화탄소인데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노폐물로 하나가 더 나오죠. 바로 뭐예요? 암모니아, 질소성 노폐물이 먼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몰랐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챙겨주시고 기억, 니은, 디귿 답이 되겠죠. 자, 2번 A와 B에서 단위 부피당 기억의 농도, 기억이 산소거든요. 그럼 A랑 B를 보면은 A는 폐에 들어가기 전이고요. B는 폐를 지나 나온 겁니다. 뭐 심장을 거치긴 했으나 온몸에 아직 가기 전이겠죠. 전이죠. 그럼 B가 당연히 산소가 많죠. 산소는 B가 많다.
C와 D는 콩팥을 끼고 있네요. 요소의 농도. 자, 여기서 요소를 배출하는데 D가 요소를 배출하기 전이니까 D가 당연히 요소가 많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OX 퀴즈인데, 나 여기 기억 니은데 이거 괜히 지었네. 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소, 암모니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인데, A를 통해 니은, CO2가 배출된다. A는 폐거든요. 그럼 폐에서 날숨으로 CO2 배출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자, 디귿은 암모니아는 배설계에 의해 요소로 전환된다. 아닌데, 간에서 바꾸니까 이거 소화겠네. 틀렸죠, 일단. 뭐 쓰진 않겠습니다. 자, A에서 흡수된 물질의 일부는 A에서 흡수된 물질, 폐에서 흡수한 물질이면 이거 뭐예요? 이거 O2 얘기하는 거잖아. 산소의 일부는 B에 전달이 된다. 산소는 모든 곳에 전달이 되죠. 맞는 말이고요. B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자, 동화작용은 모든 곳에서 일어나니까 O 되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핵심 자료 A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가 보죠. 가나다라를 먼저 채워야겠네. 가 같은 경우는 영양소가 들어오니까 소화계, 나는 모든 기관과 연결된 순환계, 기체가 들락날락거리는 호흡계, 마지막 배설계가 되겠네요. 뭐 물음표지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전 첫 글자만 썼습니다. 자, 2번 영양소를 흡수하여 조직세포에 운반하는 데 관여한대. 자, 영양소 흡수는 소화계죠. 그러니까 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운반은 무조건 순환계니까 나가 되겠네요. 그럼 가나가 협력해야지 영양소를 세포에 보내줄 수 있다. 3번 요소를 운반해요. 운반은 무조건 순환계입니다. 그런데 배출하는 거는 배설계죠. 요소는 오줌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계가 두 개씩 관여하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4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 X. 가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된다. 아미노산이든 포도당이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든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소화계에 속하죠? 맞는 말이고요. 나에서 오줌이 생성된다. 아닌데 배설계 콩팥에서 만들어지는데 틀렸고요. 동맥은 혈관이죠. 다 아닌데 순환계인데 틀렸네요. 라에서 물질에서 야 이건 다 맞잖아 무조건.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문제풀이까지 끝났고요. 뒤에 기출문제풀이는 이제 따로 제가 문제풀이 강의를 촬영을 할 거고요. 오늘 강의가 살짝 길었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약간 집중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봐요. 강의를 꼭 한 방에 들어야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번에 강의를 도중에 다 듣지 못하고 끊는다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머지않은 시간 안에 진도에 늦지 않도록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가 좀 길어. 그래서 집중이 안 되면 잠깐 멈추고 뭐 물을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들으시거나 이게 물론 좋죠. 그게 아니라면 뭐 타임코드를 기억했다가 뭐 내일 듣거나 이렇게 해도 되니까 어쨌든 완강을 목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했어요.